결론은 미래의 사람들이 명품 옷, 명품 차에 돈을 더 많이 쓰지 않을까 싶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가 좀 더 심하게 극단적이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은 다들 출산율도 점점 낮아지고 1인 가구도 많아지고 하잖아요. 결혼 안 하고 애도 안 낳으면 한 가구마다 추가로 몇 억씩 생기는 건데 이 돈이 어디로 갈지 생각해봤는데 비싼 옷, 비싼 취미, 비싼 술 이런 데로 가지 않을까요? 배우자랑 애가 없으면 외로우니까 애완견, 애완매도 키우겠죠? 그래서 제가 투자하기 시작한 곳이 프로쉐어즈 펫케어라는 반려동물 ETF예요. 종목명도 귀엽죠? 퍼즈. 아까 페라리는 참고로 종목명이 레이스예요. 멋있지 않아요? 아님 말고요. 어쨌든 ETF는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주식이랑 펀드 중간쯤에 위치한 상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주식을 잘게 쪼개서 한 바구니에 모아놓은 건데 대충 이 분야에 투자하고는 싶은데 정확히 어떤 종목이 오를지 모르겠다. 이러면 사기 좋은 것 같아요. 현재 포즈 ETF를 한 주 사시면 그 돈이 10.9%는 프레시펫이라는 회사에, 9.93%는 아이덱스 레버레토리즈라는 회사에, 그리고 9.55%는 추이라는 회사에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해외 주식 시작하자마자 샀다가 바로 팔아서 별로 수익을 못 봤는데 왜 바로 팔았냐면 ETF 말고 개별 주식을 사고 싶었어요. 이 ETF에 포함된 조에티스랑 아이덱스 레버레토리즈만 사고 싶었는데 주변에 개나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 보면 사료나 그런 비용도 만만찮긴 하지만 병원비로 들어가는 돈이 압도적으로 높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료나 옷보다는 진입장벽이 훨씬 높기도 하고요. 얘네들은 보험 처리도 잘 안 되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약값을 낮출 일도 없고, 그리고 약의 특허가 만료되더라도 아직까지는 동물 시밀러 의약품 만드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안전하기도 하고, 아이덱스랩 같은 경우에는 약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 화학 분석기, 혈액 분석기 이런 거를 만드는데 얘네도 진입장벽이 높을 뿐만 아니라 동물은 아파도 말을 못하니까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진단하는 게 더욱 중요하겠죠? 그리고 사람이든 동물이든 나이가 들면 건강 문제가 생기는데 동물은 수명도 짧으니까 사람 한 명당 여러 마리 키우면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러지 않을까요? 특히 요즘 들어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 고양이에는 돈을 아예 안 아끼더라고요. 물론 사료 사업도 프리미엄 사료 쪽은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프레시펫, 추위 둘 다 계속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 계속 적자만 내는 기업이라서 저는 손이 쉽게 가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조에티스랑 아이덱스를 사려고 봤더니 계속 오르기만 하길래 결국 간만 보다가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조금씩만 떨어져도 사고 있는데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마당에 잘 하는 짓인지는 잘 모르겠고 잘 되든 망하든 간간히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ETF 말고 제가 투자한 ETF가 하나 더 있는데 인베스코 QQQ ETF라고 옛날부터 꾸준히 매수해서 지금은 수익률이 18% 정도인데 확실히 ETF라 개별 종목에 비해서는 많이 안 올랐죠? QQQ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페이스북, 구글 주로 이런 거대 미국 IT 기업을 모아놓은 ETF예요. 개별 종목의 비중은 각각의 시가총액에 따라서 바뀌긴 하는데 추적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시가총액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ETF 안에서 그 종목의 비중도 자동으로 높아지거나 낮아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식 종합 세트인 ETF의 가격도 내용물인 개별 종목들의 주가를 따라서, 즉 벤치마킹한 지수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물론 ETF 특성상 추적오차랑 괴리율이라는 게 있긴 한데 추적오차는 투자금이 부족하거나 매니저가 운용을 잘 못해서 실제 추적하는 종목들의 비율을 정확히 못 맞추는 거고, 괴리율은 호가창이 소수점 단위가 아니어서 정확히 추적을 못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더 큰 이유는 ETF도 주식처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벤치마킹한 지수보다 비싸졌다가 싸졌다가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 괴리율이 너무 심해지면 투자를 지양해야 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재미없는 내용은 빨리 넘어가고, 제가 QQQ ETF를 산 이유는 얘가 개별 종목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었어요. 액면 분할하기 전에는 다 한 주당 기본적으로 2,300만원씩 해서 사고 싶은 걸 다 사기에는 돈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한 주씩만 살 것도 아니고 다 분할 매수를 하려면 1억은 필요할 것 같길래 어쩔 수 없이 ETF를 사게 됐어요. 전 세계의 돈은 결국 미국으로, 특히 미국의 IT 기업들로 모일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적금처럼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 이런 기업들은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인 PER이 50은 기본이고 100 가까이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이론적으로 PER이 낮을수록 저평가가 된 종목인데, 사실 작년에는 퍼가 10이어도 싸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거든요. 근데 극단적인 예시로 테슬라는 PER이 1000을 훌쩍 넘겨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테슬라가 계속 지금처럼 꾸준히 돈을 벌면 1000년은 지나야 자기 시가총액만큼 벌 수 있다는 거죠. 가치 투자자로 잘 알려진 버핏 형님이 뒷목 잡고 쓰러질 수 있는 수치인데 요즘 주식시장 갬성은 그 시절 갬성이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서 국내 주식의 경우 카카오, 네이버도 퍼가 60배가 넘어도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생각하면 살만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애초에 우리나라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퍼가 100배는 되고요. 근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어쨌든 테슬라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저는 아무리 미래 가치가 주가에 선반영된다고 해도 저건 한 100년은 선반영된 거 아닌가 싶어서 테슬라 같은 건 생각조차 안 해봤는데 이렇게 저처럼 쫄보면 돈을 못 버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QQQ ETF도 들어있는 종목을 보면 다 퍼가 기본적으로 50에서 100 하기 때문에 이걸 팔았다가 다시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은데 해외 주식은 어차피 매매 수수료도 높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냅둘 것 같아요. 근데 또 연 250 이상 수익이면 세금 폭탄 맞으니까 이론적으로는 조정받기 전에 팔고 거품이 좀 빠지면 다시 사는 게 제일 좋은데 문제는 이 거품이 언제 터질지 정말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다들 터질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물론 이게 거품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고요. 그래도 어쨌든 사이클이라는 건 항상 존재하는 거니까 주식이 이론적으로 제로섬 게임인 건 맞긴 한 것 같은데 누군가 돈을 벌면 누군가는 잃는 구조라는 거죠.
근데 이건 추가 자금이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고 배당도 없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런 거고, 지금 같은 상황은 자금이 새로 계속 유입되니까 모두가 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인버스 탄 분들께는 애도를 표하지만, 어쨌든 나중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주식에서 돈 빼기 시작하고 수익 실현하고 나가기도 하고, 요즘 비투하는 분들 신용이나 미수로 매수한 주식 반대매매 나오기 시작하면 공포에 쭉 빠질 수도 있죠. 그런데 아직 신용 비율을 봤을 때 당장 눈앞에 닥친 것 같진 않은데,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언제 떨어질지는 신도 모르죠. 만약 신이 알았다면 은퇴하고 전업 투자자를 하고 있겠죠. 일단 여기까지가 저희 2020 해외 투자 리포트인데, 제 자신의 성적을 평가해보자면 환율까지 고려한 총 수익은 20% 남짓으로, 아쉬웠던 점은 해외 주식을 국내 주식보다 늦게 시작해서 이미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고 2달 후에 들어가서 상당히 비싸게 사서 많이 아쉽긴 한 것 같아요. 비교적 일찍 들어간 LVMH, 에르메스, 페라리, QQQ는 20-30% 올랐지만 아직 수익 실현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종목을 아주 잘 골랐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더라고요. 그냥 지금 시장 흐름이 워낙 좋으니까 뭐를 고르든 올랐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칭찬해줄 점은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박살이 날 때 없는 돈 끌어모아서 투자한 것 같아요. 다들 공포에 사라고 하죠. 고른 종목이 진짜 문제가 있는 회사만 아니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잘못한 점은 환율인데, 평소에 달러가 낮을 때 많이 모아놨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전자산인 달러랑 금이 이미 고점을 찍고 있을 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처음에 귀찮아서 은행 환율 우대를 계속 안 받고 환전 수수료가 비싼 증권사 앱에서 계속 환전했는데, 역시 저처럼 게으르면 돈을 못 버는 것 같아요. 반려동물 ETF도 빨리 공부를 해서 개별 종목에 투자했어야 되는데 결국 싸게 살 수 있는 시기를 놓쳤죠. 전 영상에서 소개한 명품 옷이랑 자동차 시장은 조사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는데,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워낙 관심이 없다 보니까 재미없어서 종목 공부하기도 싫고 귀찮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기업을 분석하는데 다 영어로 돼 있으니까 더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제가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서, 국내는 시총 700억 미만 소형주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재무제표 좋은 애들 중에서 테마 붙을 가능성 있는 거 골라서 1년 안에 50에서 100% 정도의 고수익을 목표로 들어가는데, 물론 요즘에는 우량주 비중도 꽤 커졌지만 해외의 경우에는 그냥 명품, 반려동물, IT 등 산업을 보고 그 중에서 1등인 회사나 아예 ETF에 투자하는 거라서 큰 수익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전하게 정말 장기적으로 최소 5에서 10년 이상 봤을 때 적금보다는 이익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고려하면 은행에 넣어두는 건 사실상 손해인 시대니까, 물론 오히려 돈을 잃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지만 망하지 않을 기업에 내 여윳돈으로 투자하면 크게 잃기는 힘든 것 같아요. 이것도 뭐 나중에 두고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국내 해외 주식 모두 지난 1년간 제가 어떻게 했는지 돌아보니까 복습도 되고 재미있네요. 국내 주식은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 달 단위로 계속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매매 내역이랑 계좌를 쭉 보여드렸었는데, 해외 주식은 딱히 한 게 없고 사실 그냥 쭉 매수만 한 거라서 굳이 재미없는 매매 내역을 보진 않았어요. 어차피 평단은 보면 그냥 아니까. 특히 매매한 종목의 개수도 몇 개 없어서 보여드릴 게 더 없더라고요. 어쨌든 오늘도 정말 두서없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셨다면 너무 감사합니다.